현재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분리돼서 다른 트랙에서 논의되고 유지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매번 이렇게 정치 현안과 같이 엉켜서 정세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니까 지속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다른 트랙에서 관리되고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을지 아무래도 국제사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설득하고 어필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한 대화와 교류의 불씨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장관이 있으면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 후보자의 계획과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시간을 조절해가지고 다 써도 좋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계획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관광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모든 유럽을 다 관광을 해도 돈은 영국에 떨어집니다. 유럽에 대한 대부분의 여행 상품을 영국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중일 관광도 마찬가지고 향후 이제 북한을 관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순환공항이 지금 현재로 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인천공항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동남아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한중일이라든가 북한을 관광하는 데 있어서 관광 상품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조립하고 관광 시장 자체가 구축될 수 있도록 그런 시장 창출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도 전통 클래식 부분에 있어서는 남쪽에 가 있고 북쪽에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함께 무용 같은 경우에는 북쪽은 좀 빠르고 경쾌하고 여러 가지 그 문화적 차이가 지역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됐을 때 비로소 그 대한민국의 완전체의 예술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반 위에 또 다른 응용된 여러 가지 문화예술 콘텐츠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체육도 마찬가지죠. 체육하면은 역시 사람이 정말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는 그야말로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민족의 동질성이라든가 공감력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정세와는 무관하게 남북 간의 정세 변화와는 무관하게 정말 같은 민족으로서 새롭게 이 대립과 갈등에 이른 한반도 진앙지가 새로운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을 중심으로 한 평화의 진앙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간 다 썼습니까? 예. 네. 다 마치셨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김예지 의원님 순서입니다. 김예지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후보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표명하셨던 것과 같이 문화체육관광 분야 이력이 전무하시고 도시 전문가이신 그리고 20대, 21대 국회 임기 통틀어 대표 발의한 법안 67건 중 문체부 소관 법안은 이벤트 산업진흥법 단 한 건이었을 정도로 문화체육관광계에 별로 관심도 크게 없어 보이시는 후보자님에 대한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스마트시티 특위 위원과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역임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수자원공사는 국토교통위의 피감 기관이 맞습니까? 네, 그 당시에 피감 기관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환경부로 네, 그쵸. 그 당시 20대 때 옮겼습니다. 네, 피감 기관이었죠. 저도 이제 잘 조사를 해봤는데요. 사장 직속 안전혁신실장인 A씨가 한 번도 아니고 19년도, 20년도 각각 1인당 법정 한도 최고의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후원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근데 A씨가 이상한 건 취재를 시작한 기자에게 처음 황희 의원을 돕는 지인을 부탁으로 후원했다고 말했는데 그 뒤에 며칠 후에 의원실에 해명 요구에 저는 그때는 의원실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후원했다고 말을 바꿨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후보자님은 그분을 알지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1,000만 원을 후원한 고액 후원자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는 말 신뢰하기가 조금은 어렵겠죠. 황 후보자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친분 전혀 없는 피감기관 고위 간부가 업무 이해관계가 얽힌 국회의원에게 고액을 후원한 것이 되는데 후보자님 이것은 좀 긴 답변이 나올 것 같으니 나중에 질의 끝나고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전혀 사실 모르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후보자님께 후원을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직원들의 누락 계속 스페인 다녀오시고 본회의 빠지신 것도 직원들의 잘못 모든 이제 직원들의 이거 보고가 안 된 거잖아요 제대로. 이것도 사실 문체부 장관이 되시면 더 수많은 보고를 받으실 텐데요. 많은 누락이 있을 것 같은 우려가 듭니다 미리. 그래서 이 점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의 배우자와 자녀분 2011년부터 15년까지 미국 보스턴 인근 알링턴에서 유학하셨는데요. 자녀분과 배우자분의 유학비 내역을 확인해 보니 연평균 5천에서 적게는 2,700만 원을 쓰시는 것으로 나왔어요. 유학 시 전체 지출 비용 관련 답변 자료에는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의 해외 체류 기간 중 배우자의 시티은행 국내 계좌에 예치하여 외국에서 인출 사용하는 형태로 주거비 등을 사용하였다라고 답변하셨지만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외환 거래 내역 자료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시티은행 송금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유학 시절에 배우자께서 다니신 유학원명, 학비, 거주지, 거주비용 등 자료 요청했는데 내 개인정보라고 이제 거부를 하셨는데요. 의원실에서 유학원에 확인한 바로는 미국 알링턴 지역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유학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한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월세 하나 200만 원 정도 그리고 어학원도 한 100만 원 정도라고 최소 비용을 마련해 저 또한 이제 보스턴 그 인근 가격을 유학 시절에 알기는 하였지만 정말 살기 힘든 정말 다리 하나 뻗기 힘든 다락방도 거의 $2,000 가까이 하는 이런 지역에서 이 정도로 되게 검소하게 살아도 힘들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나중에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면 후보자님 청와대 행정관 시절에 박사과정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수강 내역을 보면 주 3에서 4회 18시 즉 오후 6시 강의가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한 행정관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정권 출범 후에 지금까지 토, 일요일 모두 쉰 적이 한 번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현안이 많을 때는 매일 야근에 토일 모두 근무한 적도 많고 나라의 중심에서 한다는 사명감이 없다면 감당하기 힘든 근무 환경이라고 할 정도로 청와대 행정관 경무로 시달리면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과연 후보자께서 이 주 3, 4회 오후 6시 수업을 어떻게 수강하셨는지 또 수강하셨더라도 과연 제대로 수업에 참여하셨을지 의문이 드는 과정에서 이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학위 논문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 언론에서 후보자님의 논문에 나타난 여러 오류에 관해서 확인을 요청하자 후보자님 지도 교수님께서는 심사 당시에는 국문으로 심사하고 제출 과정에서 번역을 맡겼는데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해명하셨습니다. 이것도 또한 타인의 오류입니다. 지금까지 보좌 직원의 또 실수, 이거는 또 번역가의 실수죠. 맞습니까, 후보자님? 네, 맞습니다. 앞에 철자 제목에 아노바에서 N자가 빠져야 되는데 원문에는 빠졌는데 예, 그렇게 이게 중간이었으면 제가 살짝 어떻게 이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제목은 너무 부실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거 조금 화면을 봐주시겠습니다. 좌측 후보자님께서 논문의 방법론 부분이고 우측에는 후보자님께서 인용 출처로 밝힌 논문과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물론 출처를 밝히셨지만 논문 46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작성하신 방법은 총 7페이지 중 2페이지도 아니고 5페이지나 인용 자료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복붙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연구 윤리 지침 제4조 연구 부정행위 범위에서는
출처를 밝히지 않을 경우 당연히 표절이고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다라고 하더라도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의 주가 되는 경우도 표절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 못 보시면 이 섹션은 거의 주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게다가 지도 교수님의 해명이 맞다면 방법론 부분도 국문으로 작성했고 영문으로 나중에 번역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건 보시다시피 번역이 아니라 그냥 외국 논문과 사이트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네. 네, 시간 더 드리세요. 네, 저도 석사, 박사 과정 거치면서 무수히 많은 그런 학위 논문을 봐왔고 저도 직접 쓰게 됐는데 이렇게 방법론 복붙한 논문은 처음 봅니다. 보통 본인의 워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기는 하죠. 출처를 밝히고.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방법론 부분은 정말 편하게 논문을 쓸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논문을 스스로 쓰고 자력으로 쓰고 학위를 받는 박사과정생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박탈감을 느낄지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현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이시고 후보자님의 박사학위 지도 교수님이 또한 같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후보자님께서 참여하시는 그런 주최하시고 참여하시는 토론회 간담회 모든 그 부분에 지도 교수님도 자주 함께 하셨는데요. 이런 점들이 미루어 볼 때 이런 관계 덕분에 후보자님이 이런 식으로 논문을 부실하게 작성하셨어도 졸업장을 받으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후보자님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복붙한 내용들 적어도 이 출처를 밝히셨는데 이 방법론 마지막 부분에 있는 AHP 분석 기법도 그 앞부분에 있는 분석 기법들과 마찬가지로 방법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셨는데요. 여기는 또 출처를 안 쓰셨습니다. 이거 왜 안 쓰셨나요? 예, 의원님, 저는 이게 방법론은 수학 공식처럼 생각을 해서 네. 출처를 밝히고 그 저렇게 앞부분에 쓰셨어요. 근데 그래요. 이 AHP는 예. 안 쓰시고 이거 누라고 하셨는데 예. 지도 교수님이 제가- 지적을 안 하셨네요. 어떡하지? 예, 죄송합니다. 네. 적절했습니다. 이런 게 자꾸 드러나니까 예. 좀 저는 안타깝고요. 왜냐면 같은 연구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 HP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유명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혹시 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뭐예요? 네, 몇 가지 가중치를 할 때 10% 단위로 한 세 가지 이상의 내용들을 가중치를 설명할 때 A, B, C가 있으면 A와 B, B와 C, A와 C 이 부분을 저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10% 단위로 해가지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해서 가중치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HP 방식은 그 출처를 쓰셔야 했던 게 맞지요? 맞습니다. 네, 누락하신 거 맞지요? 예. 네, 그 다음에 혹시 연구 자료 이런 연구 논문 하실 일 있으시면 꼭 체크해 봐 주셨으면 하고요. 이게 그러면은 어떤 분이 이 기법을 처음 만드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티.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레퍼런스를 정확하게 밝히셨더라면 이런 오해를 안 받으셨을 텐데 하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 말씀드렸고요. 네. 네, 앞으로 또 제가 질문 드렸던 것 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 안 나실까 봐 사실 메모를 네,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네. 예. 세 가지 분야 김혜지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예, 후원금, 세 가지 후원금, 후원금, 네, 유학비, 자녀 맞습니다. 배우자 유학 관련, 그다음에 논문 관련 박사 이렇게. 시간. 네. 예, 네, 그럼 답변해 짧은 주세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연세대학교는 오전하고 오후에 두 세트 강의가 있습니다. 대학원 같은 경우에 풀타임 학생과 파트타임 학생을 위한 거고요. 그래서 오전에 그래도 파트타임 학생이라도 오전에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또 이제 오전에 듣고 똑같은 수업을 세트가 이제 두 개가 마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타임 학생들이 듣는 시간은 저 수업 시간이 의원님 외람되지만 6시가 아니라 7시입니다. 예, 7시라서 보통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6시에 수업을 하지 않고 보통 정확하게 이제 6시 50분부터 해서 보통 학교로 와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7시에 수업이 당시 이제 제가 있을 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학비 관련해서는 저도 사실은 오늘 문자를 받고 알았는데요. 아까 어느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F1 비자로 무용을 전공하기 때문에 F1 비자를 어학원으로 해서 받고 제가 자료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NYU TC 스쿨하고요, 스미스 컬리지에 오디션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잘 안 됐죠. 조금 나이 먹고 와이프는 한예종에서 학사, 석사 아마 그게 예술사 전문사로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갔다가 오디션에서 좀 탈락한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알은 얘기인데 아마 부인과 수술 같은 거를 아마 그 직후에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총선에 이제 하는 과정에 예비 후보로 2번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마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고통스럽고 좀 아마 회피하고 싶었던 것도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있었던 거 아닌가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 뒤에 오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당시 이제 한 1억 4천 정도 되는 저희 전셋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7천만 원, 와이프가 7천만 원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비용을 좀 나눴었고요. 그리고 제가 직장도 다녔고 그 당시는 제가 뭐 이렇게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해서 내가 최소한 250만 원, 350만 원 정도는 무조건 보내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언니가 또 바로 앞집에 살았습니다. 보스턴에 제 동생도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저런 도움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비가 어학원으로, 그러니까 아이를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간 거는 절대 아니고요. 아이는 알링턴, 의원님 보스턴 이게 잘 아시니까 거기 차상위 계층 아이들이 다니는 공립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료로 다닐 수 있다고 그래서 다닌 거고요. 아마 아이를 위해서 유학을 보냈으면 그 학교를 보내지 않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굳이 한국에 다시 들어오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관련해서는요. 실제로 후원금 같이 말씀드릴게요. 저는 후원금을 낸 분의 명단을 제가 단 한 번도 받아보지 않습니다. 가끔 한 50만 원, 100만 원 이상 낸 후원금들은 보좌진들이 그래도 고맙다고 인사도 드리고 좀 문자도 보내고 뭐 편지도 쓰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꾸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예 보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 문자라든가 감사 인사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하시다가 안 하신 분도 있고 처음에 국회의원 될 때 어느 선배 국회의원이 후원자의 관계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걸 했는데요. 이번에 그분이 어디에 근무했다는 걸 알고 아마도 제 지인이 후원금이 안 차니까 뭐 부탁을 해서 한 것 같고요. 이 특혜라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게요. 당시 정부가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를 하겠다고 세종 5-1과 부산 에코델타 시티를 지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습니다. 1월에. 그리고 그 안에 땅값을 아끼기 위해서 수자원공사 땅과 LH 땅, 그리고 추진단으로 그때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LH와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80만 평 되는 그 시범도시 안에는 다양한 규제를 자율주행차라든가 드론, 개인정보 이런 것을 다 풀게 하는 특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 입법 발의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 입법 발의를 요청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야 합의해서 그해 8월에 통과시킨 법이고요. 그 중간에 이제 언론 기사에 보면 전문위원이 이것은 수자원공사와 LH가 건축 임대 관리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적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전문위원 검토를 사실 그 기사는 좀 잘라 먹은 것 같고요. 예. 네.
보고받지 않으셨던 거고. 요번에 알았습니다. 네. 예, 예. 근데 상당히 놀랐던 거는 이게 한 50만 원 선의 후원금도 아니고 500만 원은 정말 법적 최고 한도액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공교롭게 피감 기간이었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도 다른 장관 후보자가 나왔었다면 의심하셨겠지요. 예. 네, 그랬었을 것 결과적으로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또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지금 직원들의 누락, 직원들의 보고 하지 않음, 그다음에 또 잘못 기입하신 거, 뭐 병가가 아닌데 이제 병가로 하신 거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누락 및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원님이 지금 모르고 계셨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놀랐는데요. 과연 이 부처란 한 그 국가의 부처를 이제 맡으셔야 할 텐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네, 그건 너무 제가 잘못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저기 황희 후보자께 세 가지만 더 확인을 할게요. 지금 김혜지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중에 잘 못 들어서요. 마스크를 쓰고 말씀하셔서 세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배우자께서 오디션에서 탈락했다고 그러는데 어디 두 군데를 말씀하시는데 예. 학교 이름 NYU TC 스쿨하고요. 어디요? 스미스 다시 한번요. 뉴욕 대학교 네. 네, 뉴욕대하고 스미스 컬리지 보스턴에 스미스 컬리지 보스턴에 있는 겁니까? 네. 그 두 군데 오디션에 탈락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뉴욕대하고 스미스 좀 컬리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개인 정보라서 얘기를 예. 말기를 했는데요. 예. 부득이하게 그다음에 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 보스턴에 누가 살았다고 그랬어요? 동생이라고 네. 그러셨어요? 친언니가 그 바로 앞집에 같은 친언니가요? 아파트, 네, 친언니가 아내의 친언니가 살고 있고요. 제 여동생은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친언니와 여동생이 거기 살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월 250 내지 350을 이제 일을 해서 보내주겠다고 하고 하겠다고 보내줬다는 약속을 말씀이십니까? 하고 대체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가 그 차상위 계층 아이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에 다녔다고 했는데 그 학교 이름이 뭡니까? 탐슨 엘레멘트 스쿨입니다. 탐슨 네, 엘멘트 스쿨 탐슨입니다. 초등학교요? 네, 네. 예. 거기를 무료로 다녔다는 겁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야당에서 좀 그 질의를 하시고 검증을 하세요. 예. 지금 저는 이제 사실 확인만 하는 거니까. 누가 추가로 더 검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김혜지 의원님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지 의원님께는 시간을 5번을 더 드렸습니다. 네. 이달권 간사님, 네, 질의해 주세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 중에 이 정부에서 더 엄격하게 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부는 아시다시피 이 총리로 있던 사람이 여당 대표로 오고 또 국회의장까지 국가의 의전순위 2위인데 그분이 총리로 가서 대통령 밑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지금 내각제 국회와 비슷하게 내각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의 3분의 1이 그저 같은 당 의원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 사법부에서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업무를 보면서 계속 입법부와 대통령을 쳐다보고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저께 생긴 일이죠. 이런 것을 한통속 정부라고 합니다. 이건 내각제를 넘어서서 대통령제 헌법에서 내각제를 넘어서서 한통속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한통속 정부가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병폐다, 해악이다. 이것은 꼭 앞뒤로 둔갑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예술체육계, 뭐 관광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정치인 진입은 굉장히 빨간불입니다. 역대 정권에서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 문광부의 기능이 있었어요. 국정 홍보의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 조직 원리로서 인정이 되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공보 기능은 없어졌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엄격하게 안 할 수 없다. 제가 들어보니까 후보자는 대강은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건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지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우선 먼저 하고 또 시간 나는 대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학만 하더라도요. 저희들도 유학을 다 하고 뭐 저야 보스턴 지역에서 오래 살았죠. 그때 지나가는 말입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셨어요. 저희들이 밤에 뒷바라지 많이 했습니다. 근데 2011년에서 16년까지 6년 동안 F1 비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F1 비자는 I-20를 만들어야 내주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누군가가. 그리고 이 알림턴 지역은 잘 사는 거주 지역이에요. 보스턴에 외곽에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차상위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하나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그 F1 비자는 아내가 미국 가기 전에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받고 받은 비자입니다. 저희가 그때 뭐 제가 지금은 국회의원인데요. 그 당시는 뭐 청와대 직원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저에게 미국 대사관이 특혜를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F1 비자는 어학원 비자로 받고요. 그다음에 인터뷰 받을 때 무용과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럼 이때는 재정 보증을 받습니다. 대사관에서 비자를 내줄 때. 그러니까 공부를 어린 아이와 어머니가 가서 할 만큼 돈이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액수로는 안 돼요. 저희들이 다 해봤잖아요, 일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이야기해 주시죠. 네, 재정 보증. 네, 의원님이 더 잘 알고 계셔서요. 그 대사관에서 재정 보증을 확인하지 않고 해당 유학 가는 학교에서 통상적으로 지금 통장에 얼마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 알겠습니다. 내고 더 그래서 하는 하여튼 걸로 알고 재정에 대해서도 뭐 보정이 들어간 거예요. 다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16년 후보자의 재산을 보면 8,400만 원이었어요. 재산이 8,400만 원. 그런데 그로부터 4년 뒤에는 6억 8,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는 부동산을 가지고 지금 평가 기준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럼 4년 동안에 6억의 돈이 늘었어요, 재산이. 네.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6억 안에는 정치 자금 부분이 있겠죠.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해보더라도 전체는 6억 8천인데 8천 정도가 정치 자금으로 거의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6억이 늘었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재산은 한 3억 6천에서 7천 예금까지 포함해서 그렇고요. 나머지는 제 재산이 아니고 이제 의원님들도 다 이렇게 하는 후원금, 그다음에 정치자금, 그다음에 그런 걸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니 후원회가 정치 자금이 1억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게 제가 대충 넘어가시면은 예, 이 청문회는 끝이 날 정확하게 수가 없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지금 30평 아파트에 8억인데요. 제가 4억이 있는데 1억은 대출 받은 거고요. 3억이 제 대출은 재산이고 어디서 나머지는 나왔습니까?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1억 대출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은행 대출입니다. 어느 은행입니까? 제가 그 와이프가 국민은행 저희들이 같은데요. 참 우리 후보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게요. NH농업은행 같은 11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2016년, 17년 이렇게 다 개설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번 들어봅시다, 이 이야기를. 네. 국민이 이해하기 전에 저희들도 이해가 돼, 여당 의원님들 이해가 돼야 청문 보고서를 쓰실 거 아니에요. 네. 의원님 제가 그다음에요. KB은행 같은 5개가 통장이 있으세요.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그리고 통장 외에도 재산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셔가지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을 올릴까요? 예. 통장이 많은 것은 계속 선거에 나가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캠프에서 이렇게 통장을 계속 개설합니다. 근데 통장 안에는 뭐 당연히 뭐 한 몇천 원, 몇만 원 단위 아마 소액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잘 떨어지고 그러면은 사람이 데미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 후보자 하다가 예비 후보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개인 번호라든가 뭐 비밀번호도 모르고 뭐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통장이 계속 늘어난 것 같고요. 우리도 선거 나서 떨어져 봤는데요. 예. 우리는 조사자들만 모인 데가 아니에요. 예. 정리를 합니다. 공기에 나가기 위해서. 정리하지 못한 게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 통장. 네, 통장 11개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의원님 통장. 다 배설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시간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거 아시죠? 예, 의원님 통장 근데 보통 다 선관위에 다 되고 그 얼마 있는지 전부 다 계좌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양해 바랍니다. 네. 다음은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네, 황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장관 임명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전문성이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책 능력이 있죠. 또 소통 능력이 있죠. 인정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문화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앞선 나라 프랑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프랑스의 오전에 이모경 의원님이 분석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장관님들 쭉 역대 장관님들의 전공도 봤지만 이렇게 프랑스에서는 문화계 출신이 한 번, 비문화계 출신이 한 번 이렇게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신가요?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 강국에 대한 흔들림이 없죠. 프랑스는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김대중 정부 때 박 전 장관이 우리 문화부를 맡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문화예술이라든지 관광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문화 분야의 많은 현안들을 해결했죠. 네. 네, 또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 문광부 장관을 지내신 국민의힘 소속 정병국 의원님이 이 박 전 장관에 대해서 우리나라 문화예산을 전체 예산 1%대로 올려놓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간 분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문성 못지않게 이렇게 예산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장관의 주된 업무이다. 그래서 그 문화 분야를 또 예술, 체육, 관광 분야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19라는 우리 겪어보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문화예술계라든지 체육계나 관광계는 기반이 무너지지 않게 버텨내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나 아니면 뭐 또 위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대비하기 예산이 필요한데요. 그리고도 우리가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화 강국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힘차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PPT 한번 보시면요. 최근 10년간 2011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정부 전체 예산 대비 문체부 예산 비율이 저희가 계속 그 현안 질의 받을 때도 그렇고 하는 얘기가 채 1.5%가 안 돼요. 그래서 2011년도 물론 3조 4,500억 원에서 계속 예산이 늘다 보니까 6조 8,600억 원, 2배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율로 보면은 1.12%에서 1.23%, 0.12%밖에 늘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강한 문체부가 될 수 있겠어요? 하고 싶은 사업들을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건가 해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한 자료를 비교해봤더니요. 2018년 기준으로 해서 OECD 주요 국가의 문화 분야 재정 비중이 보니까 헝가리는 7.79%,
뭐 데인마크 2.39%, 노르웨이 2.24%, 이탈리아 1.81% 등등 해서 OECD 평균이 1.86%입니다. 우리는 체육 관광 분야를 포함했는데 이 분야를 빼고서 이런 비율 1.86%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달곤 간사님도 말씀하시고 이거 예산이 많이 늘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문체부 전 장관도 문체부 내에서 한 2%대로 가는 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했지만 결코 쉽지 않은 목표였습니다. 1.26%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엔 후보자가 이렇게 우리 황희 후보자가 된 이유가 이런 후보자의 소통 능력을 좀 적극 활용해서 3%대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려면은 정부와의 계속적인 소통이 필요하죠. 특히 기재부와의 얘기를 하고 또 BH에도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늘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소위 이른바 실세장관 후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는 김에 정말로 특유의 친화력이나 소통력으로 3%대 목표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이나 체육이나 관광계에 오랫동안 정말 소원이었던 이런 힘 있는 부처 이거에 대한 목표로 할 의향은 없으세요? 네,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재정 당국의 그 관행상 이게 뭔가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결국 당해보니 우리 산업에 대한 피해가 크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걸 거꾸로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재정당국의 관행상 이게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긴 한데 그 효과가 매우 중장기적으로 드러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2% 이상의 재정을 확보해야 되지만 이런 것을 갖기 위한 명분을 축적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문화 뉴딜부터 해서 인프라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재정 당국이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는 명분을 충실하게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 다음에 문화 뉴딜을 했는데 그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그 문화 뉴딜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잘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우리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는 산업 특성상 피해가 더 크죠. 네. 그래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57조 원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4차례 추경 중에서 추경을 했고 한 차례 추가 지원 등을 통해서 81.4조 원을 지원했거든요. 근데 문체부는 얼마 받았을 것 같으세요? 3,469억 원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거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특히나 여행업이나 또는 공연업 등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인 집합업, 제한업종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피해가 컸는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장관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일각에서 효율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준해서 4차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3차에서 우리가 놓쳤던 공연업, 여행업, 관광편의시설업 이런 것들도 지원받지 못하고 또 지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또 일반 업종에 속한 영화업, 스포츠용품업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장관의 임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 면밀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네, 최우선적으로 놓고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PCR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경기도에서도 여주시에서 이 PCR을 통해서 20며칠간 지금 확진자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PCR이라는 것이 신속 PCR, 그러니까 정확성과 신속성을 두 개 결합해서 하는 거고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트래블 버블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협정이 맺어진 국가들까지는 공항에 나가서 1시간 전에 조사를 받고 한두 시간 전에 조사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바로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간에 협정이 맺어진 국가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정말 창의적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전문성 이외에도 다른 능력을 보고
후보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장관 후보자 내정되기 전에 신속 PCR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세미나도 하고 같이 학습도 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 사용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고 식약처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총리께서도 말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일반 승인이 된다면 관광업계는 물론이고 경기장이라든가 공연장 이런 쪽에는 아주 매우 큰 청신호입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정부가 지원하기도 하지만 그걸로 모자라는 당장 진짜 우리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신호탄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박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신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참고인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지금부터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참고인은 이장한 ING 여행그룹 대표이사입니다. 참고인의 명단과 출석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오늘 출석한 참고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므로 간단한 본인 확인만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라고 대답하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수 의원께서 신청하신 이장한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네. 네, 앉아주세요. 참고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위원님 간 협의에 따라 참고인 신문을 하신 위원님은 보충 질의 시간 5분을 활용한 것으로 보고 참고인 신문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보충 질의 시간을 소진하고 추가 질의 시간 3분을 활용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문 순서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의 신문을 모두 마친 후 그 밖의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고 시간은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힘 대구9월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참고인 진술에 앞서 그 항의 후보자께서 자녀 미국 유학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후보자 말씀을 이렇게 참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 이 정부 민주당 분들은 하나같이 이게 특목고 자사고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고 또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하면서도 공통적으로 또 미국 쪽에 유학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은 미국 파슨스 스쿨,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딸이 시카고 디자인 스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스위스 바젤 디자인 스쿨, 윤미향 의원 딸은 미국 UCLA 또 피아노 전공, 지금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아들은 서울 외국인학교 다니다 또 미국 보스턴 대학, 지금 유영민 비서실장까지도 딸을 미국에 보냈습니다. 정말 이 하나같이 왜 이게 말하고 실제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동이 다른지 이게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댓글에 달린 내용입니다. 좀 확인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인에 대한 그 질문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참고인 이장한 참고인.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행업계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기 위해 일어서셔가지고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예. 질문을 이장한. 먼저 질문하시면 이제 답. 예. 자,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고 현재 지금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 데가 여행업인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일어나서 할까요?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먼저 여행업계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님과 여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국 여행업 비상대책협의회 우리여행협동조합 이사를 맡고 있는 이장한 대표입니다. 현재 작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는 코로나 발생 이후 3월부터 매출이 제로 상태로 정지되어 있습니다.
전국 3만 7천여 관광 사업체와 100만 종사자가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미 사업주는 생계 유지를 위해 거리로 나선 지 오래고 임직원들도 대량 실직에 이른 만큼 이제부터라도 여행업계에 대한 정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여행 산업의 생존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가 나서 특별법 제정 등 위기에 처한 여행업계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후보자님, 지금 코로나19로 다들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업종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특히 그 관광, 영화, 특히 공연하고 특히 이제 관광 여행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코로나 이후 여행사 폐업과 이 종사자가 얼마나 지금 그 감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뭐 거의 절반 이상 무너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은 아니고요. 저 답변서에서는 제출을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인데 한 30% 정도 지금 그 감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참고인님, 그 작년에 그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여행업 관련 지원책이 있었다고 하지만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정부가 여행업 지원 여러 정책을 내놨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여행사에게 돌아온 건 200만 원 그리고 일부 융자 지원뿐이었습니다. 위 지원 정책만으로는 1년 이상 매출 제로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처럼 대표자 포함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합니다. 여행업 최소 운영비로 여행사 대표 기초 생활비와 특별 고용 업종 지정 연장, 4대 보험료와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원 정책 첫 번째로 받아본 걸 말씀드리면 관광기금 신용 특별 융자였는데 업체별 융자를 받아 회사 경영에 이용했으나 몇 개월 후 모두 소진되었고 여행사는 매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용 융자 받기도 현재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이었는데 올 3월 말이면 이도 종료가 됩니다. 대표자는 지원이 전혀 없는 제도로 직원들 고용 유지만을 위한 대책이며 매출이 전혀 없는 가운데 오히려 회사 경영 악화만 불러와 대부분 일을 포기하고 직원들은 해고 수순에 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일반 업종 지정으로 2차, 3차 지원한 100만 원씩 받은 게 전부입니다.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수차례 여행 금지 및 제한 조치로 인해 국내 여행조차도 전부 취소되어 행사 불가인데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으로 지정 안 되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분. 네. 자, 황 후보자님 어떻습니까? 진짜 여행업계 그 현실이 절박한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특별고용 유지 업종이 연장하는 부분과 또 일부 또 유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롭게 지정해야 되는 부분에는 당연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한 및 그 금지 업종이 14일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효과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은 현재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이제 여행업이 재개될 수 있는 뭐 백신, 치료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14일 자가격리와 별개로 이거는 1년 내내 사실은 그 제한업종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김승수 의원님 3분을 더 쓰시겠습니까? 3분을 더 쓰시겠습니까? 3분? 그냥 1분만 1분 더 드리세요.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관광 생태계가 또 제대로 복원될지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정말 이게 관광 쪽에 평소부터 관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온다 하더라도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걱정이 큰 그런 상황인데 전혀 관광 분야에 그동안 그 관심이나 또 이 또 전문성이나 또 이 문제의식이 없던 분이 왔을 때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을지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참고인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 내에서 참고인 오셨는데 위원장님께 좀 허락해 주시면 참고인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한번 듣고 가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다른 의원님들이 또 예. 하실 분 있으신지 확인하고요. 예. 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참고인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참고인 신문을 마치겠는데요. 마치기 전에 시간을 좀 더 드렸으면 좋겠다는 김성수 의원님 요청이 있으셔서 참고인께 발언할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업계 어려움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국회에 나오시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런 기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여행업은 정부의 여행 자제와 권고 정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매출이 정말 전혀 없습니다. 코로나의 대표적인 재난 업종인 여행 업종을 집합 금지 업종으로 반드시 지정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수차례 여행 금지와 제한 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행정 명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행 업계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난 수준의 심각한 관광산업 지원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정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관광기금 조성자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관광진흥기금 무담보 신용 대출 확대 및 대출 조건을 완화해 주십시오. 넷째, 방역 우수 국가 간 교역 및 여행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인 트래블 버블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다섯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과 어려운 중소여행업 관계자의 소통 자리를 상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코로나 이후 여행업 생존을 위한 요청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 항공권 판매 수수료 제도의 복원을 요청드립니다. 2. 여행업의 제도적 생존 대책인 서비스피 여행 업무 취급 수수료의 법적 제도화를 요청드립니다. 3. 관광 인력의 재배치 법적 제도화를 요청드립니다. 4. 공공기관 여행 관련 입찰 시 중소업체 보호 차원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최근 국회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소관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여행산업도 생존할 수 있는 토대를 꼭 마련해 주시길 100만 여행 관련 종사자를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도종환 위원장님, 여야 의원님, 그리고 김승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제가 건의드린 여행업 살리기 방안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황희 후보자께서는 지금 참고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여행업 살리기 방안을 잘 들으셨을 거예요. 집합금지 업종으로 그 인정해 달라. 그다음에 그 고용유지 지원금 이거 연장, 또 관광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거 무담보 대출 말씀도 하셨고요. 또 트래블 버블도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장관과 중소여행사 관계자 간에 상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등등의 말씀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청문회가 통과돼서 장관에 취임하시게 되면 이런 요구들을 적극 수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참고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출석해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응해주신 이장한 참고인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에서도 그렇고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여행업을 살리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대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보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 첫 번째 유정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장관 후보자님 방금 이 여행 업체에서도 나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후보자님도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을 비롯해서 사실 문화예술 전반이 참 힘듭니다. 현재 후보자님 그 정부 정책과 현장의 온도를 맞춰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문화예술 산업계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은 업종이 없을 정도로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현재 문체부가 조사한 피해 규모만 해도 100조가 넘습니다. 이 금액은 문체부 올해 예산 6조 8,637억 원에 약 1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문제는 피해 규모는 추정치에 불과하고 이 지원 대책은 특정 부분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방역 지침에 따라 미술관, 공연장들이 폐쇄되었습니다. 미술관과 공연장을 운영하는 분들 당장 임대 수입이 없어지니 힘들 겁니다. 또 이분들만 어려워졌을까요? 미술관에서 이 전시를 하려고 했던 작가들, 또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연습했던 예술가, 또 각종 제작 업체들이 줄줄이 피해가 발생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얘기가 목소리가 없습니다. 이들의 피해 규모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규모 산출이 어렵다고만 할 일이 아닙니다. 그 문체부가 준비한 코로나19 피해 및 지원 현황으로는 무척 부족합니다. 현재까지 그 조사된 피해 규모는 현장을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직접 조사했다고 하는 체육 분야조차 사실상 공식 통계가 아닌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한 것으로 3,000개 업체에 대해 전화로 조사한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라고 콕 집어서 그 실시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모두 관광 및 연관 분야 내 외국인 카드 사용액을 통한 산출이나 박물관, 미술관, 정기 운영 현황 자료 분석,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상망 등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하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문화예술 산업 전 분야의 피해액이 얼마다라고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전혀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어떻게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기재부 핑계를 댈 상황이 이제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실에서 이 코로나19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각 산업별, 분야별 실태조사가 2년하고 또 3년마다 있어서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문체부가 피해 파악을 위한 분야별 전수조사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안 되죠. 네, 그 정확한 피해를 모르고 어떻게 맞춤형 지원을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님도 이 장관이 되시면 현장 당연히 찾아가 보셔야겠고요. 분야별 전수조사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지원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처와 산하기관 예산 중에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국제 행사 지원 대부분이 취소됐고요. 국내 콘텐츠 마켓, 오프라인 행사 대부분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축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니 관련 예산이 불용 처리가 된 거죠. 근데 21년 계획에 이 예산들이 무엇인지 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창작자나 수혜받을 수 있는 직접 지원 사업으로 재설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너무 좋죠. 예. 이제 재정당국의 저 업무 프로세스가 어떤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만 그 의원님 지적하신 게 최상의 방법이겠죠. 사실 이 불용이 된 거를 봤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없이 그대로 21년 계획이 진행되면 이 시급한 시기에 갖고 있는 재원도 쓰지 못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직접 제안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요. 따라서 후보자님 이 코로나19에도 콘텐츠 산업이 한류의 중심이 되고 또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정부의 직접 그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가장 좋은 것이 직접적인 지원입니다.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정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문체부에 그런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게 표현이 이렇게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배가 고픈 화가에게 물감을 줄 건지 빵을 줄 건지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당장. 그리고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처음 지적하신 실태 조사의 내용들이 과연 여론조사로 되는 건지,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전문 빅데이터를 설계하고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런 또 다른 차원에서의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이 추진되고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떨어지는지, 이게 피드백되는지, 이 부분들이 정확해야 다음에 정책 수요를 조사할 때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네. 좀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았다면 그거 역시도 문제겠죠. 네, 불용액에 대해서 의원님 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재 의원님. 다음은 배현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황 후보자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자, 오전 질의에서 후보자께서 제 질문을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표절 시비로 이 문제를 잘못 오판하시던데, 제가 드렸던 말씀은 2017년 동일한 달에 거의 같은 날 나왔던 국회 용역 연구 보고서, 황 후보자의 논문 심사 지도 교수가 쓰셨던 연구 보고서와 황 후보자의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해준 논문이 내용이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행 학습부터 결론까지 기승전결 기술이 같다는 것이었는데, 마치 같은 자료를 인용했기 때문에 발의는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 논문을 풀어 쓴 기술이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후보자께서 억울하다, 이건 내가 직접 썼다라고 하시면 후보자의 스승께서 그것을 베껴 썼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의원님 지적하신 분 이렇게 보니까요. 예. 보니까 제가 드렸던 자료 꼼꼼히 보셨죠? 예. 어떻습니까? 보니까 저는 사실은 둘 다 차용한 표인데, 저는 표를 제외한 모든 내용의 서술이 맞습니다. 같았습니다. 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표를 쓰고 한 사람은 그걸 표를 풀어가지고 쓰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마저도 이제 유사한 부분이 많고. 유사가 아니라 동일했죠. 내용이. 그리고 일부 통계만 황 후보자께서 조금 더 넣으셨기 때문에 내용이 불어났죠.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심에 많은 시민단체와 또 여러 곳에서 이게 지금 황 후보자를 고발해야 하냐, 아니면은 김갑성 교수님을 고발해야 하냐라고 전화를 주셔서 제가 되게 난감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법적으로 3가지 제목에 형사법상 고발이 가능한 부분에 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표절의 논란이 아니라 지금 처음으로 보는 권력과 권위와 국민 혈세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학위를 취득하게 된 신종 수법을 저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언론사들도 이것이 표절이냐라고 매우 많이 헷갈리셨을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세금을 이용해 국회의원 사인의 학사 취득을 위해 활용했다면 이것은 형법 제314조 1항 업무방해죄가 성립, 또 그리고 국민 세금을 논문 대피를 위한 연구 용역에 투입했다면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만약에 교수님께서 황 후보자의 논문을 베꼈다거나 황 후보자께서 교수님의 논문을 미리 취득해 사용을 했다면 저작권법 137조 제1호 부정 발행 등의 죄가 성립된다라고 이렇게 저희 의원실로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상한 점이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2월 5일에 이제 보도가 났던 사안이기 때문에 불과 얼마 전이라서 기억을 하실 텐데요. KBS에서 후보자의 지도 교수께서 황 후보자의 논문을 국문 논문으로 심사했다. 여기가 미국도 아닌데 뭐하러 영어로 처음부터 쓰라고 하겠냐라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실로 황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데에는 국문은 애초 쓰지 않았고 영어 논문으로 작성했다라고 답을 주셨는데요. 파쇄하셨다고 하셨죠? 네, 국문으로 쓰고 그거를 번역을 맡겼습니다. 자, 간사님께는 아마 그냥 국문으로는 작성한 바가 없다라고 하셨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답이 엇갈리셔서 아마 혼란이 초래된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봤을 때 후보자님, 이 도덕성에 굉장히 심대한 문제라고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예, 답을 의원님. 주실 수 있겠어요? 예, 의원님. 정말 그 논문도 보잘것없고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예, 지도 예. 교수를 통해 국민 세금으로 논문을 대필시켰다라는 중대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졸작이든 아주 훌륭한 작품이든 그 내용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국민 세금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시 지도 교수에게 국민 세금을 활용해 국회의원 지위를 활용해서 논문을 사실상 대필시키도록 연구 용역을 주고 그리고 그 논문을 활용해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의원님 그 자료 보면 대부분 EU는 어떻게 되고 싱가포르는 어떻게 되고 이게 다 표고 한 사람은 그거를 풀어서 쓰고 근데 지금 한 가지가 아니라 전체 선행 예, 예. 연구부터 결론까지 예, 쭉 갔다고 제가 말씀을 봤습니다. 드렸죠. 예. 아니 결론은 아니고요. 결론은 같을 수가 없는 게요. 의원님 제가 다시 한번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실제로 설문을 설계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은 이게 메인 바디 2장 3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하고 제가 설문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같을 수가 없고요. 다만 앞에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에 대해서 대부분 고민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김갑성 교수님하고 저는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를 하기 위해서 수차례 같이 세미나를 하고 또 제 지도 교수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의원님 보시기에 직접 이렇게 뭐 표를 해서 이게 풀었든 어쨌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우 유사한 점이 많은데 실제 논문의 가치라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실제 설문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유의미성을 찾는 이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동 연구는 아니고 그 앞에 정책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대부분 국내 스마트 시티에 대한 연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지도 교수고 하니까 실제 생각과 고민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서와 논문을 모두 언론에도 배포를 했습니다. 아마 국민께서 또 언론에서 평가해 주실 거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배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헌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후보자님,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분야 업종 중에 하나가 여행 관광업계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네. 지난주에 제가 여행업계 관계자를 좀 만났어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뭐 크게 봐서 첫째, 여행업이 지금 정부의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포함한 방역 조치로 해서 지금 개점 폐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난지원금 대상 업종이 아니어서 전혀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시켜달라. 이런 게 첫 번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행사 대표도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 또 세 번째, 정부 대출금 상환 시기를 연장해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어요. 너무 지금 어려운 처지라.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신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네, 현재 문체부가 상환 유예부터 해서 고용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현장에서는 이것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자가격리 14일이 집합제한 금지하고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행사 등 일부 관련 분야를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관광업계를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뭐 비단 관광업계뿐만이 아니고 공연이고 어디에 다 문제가 되거든요. 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우리가 이제 공연에서도 뛰어앉기가 있잖아요. 이제 좀 조금 풀렸어요.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 이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정말 국민들,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2월에 BTS가 앨범을 하나 냈거든요. Map of the Soul 7이라는 것이 이 앨범 6번째 곡에 문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이 달이 지구에게 보내는 사랑과 감사, 약속의 메시지를 담은 그런 노래거든요. 어찌 보면 BTS가 이 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죠. 근데 후보자님 혹시 Song to the Moon이라는 노래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체코의 유명한 음악가 안톤 드보르작의 오페라 루살카에 나오는 유명한 아리아입니다. 이 헐리우드 영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에 삽입돼서 더 유명해졌고요. 이게 짝사랑의 상대방에게 이제 자신의 그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달라고 달님에게 비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정월 대보름이 2월 26일이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 노래가 문재인 대통령 생일 무렵에 KBS에서 방송했다고 해서 모 언론사에서 문 생일 즈음에 2번이나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 이것을 튼 KBS, 이런 제목으로 단독 기사를 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 그 기사를 못 보셨던가요? 예, 아니 지금 나중에 봤습니다. 나중에 봤는데 예. 글쎄요, 그 관련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혀 관련이 안 되죠. 이게 이제 문화에 대한 무지가 문화를 제대로 즐길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문화를 이게 정치적 색안경을 써서 이렇게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정말 우스운 애곡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문화에 대한 무지나 그런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천박함이 이제 예를 들면 문학의 블랙리스트 같이 또 될 수도 있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적어도 우리가 지금 추격자에서 추월자의 신분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바꿔지고 있는 입장에서 문화적 격도 높아져야 된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문화는 문화로서 서로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네, 문화는 창작 그 자체로서 의미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유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국민의힘 이용원입니다. 후보자님 식사는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코비움 회사라고 아십니까? 네, 예, 제가 예. 설립한 회사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왜 그 방금 이제 후보자님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님이 설립을 하셨는데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의원실에서는 근로자로 일했다고 이렇게 허위를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이제 직원은 2명, 3명이 있으니까요. 네, 저도 직원으로 대표이사지만 직원이니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표자인데 직원이라는 말씀이. 대표이사니까 그게 보통 2명이 있는 회사였거든요. 2명, 3명. 예, 2명, 3명이요. 예, 근로자라는 의미가 거기서 월급 알겠습니다. 받고 일하는 사람. 제가 현재 파악해본 결과 후보자님께 2명, 3명 얘기하셨는데 현재 이제 민주당 대변인이고 그 산자위에서 활동 중인 신영대 의원님과 함께 창업한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왜 이게 보니까 코비움 대표이사라는 내역이 전혀 없더라고요. 네? 코비움 대표이사라는 어떤 이력이 전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제가요? 예, 인터넷이나 그런 데 찾아보니까. 그거 뭐 숨겨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 숨긴 게 아니고요. 네. 그 너무 작은 회사고 운영하다가 이렇게 매출이 크게 나지 않고 폐업돼서. 그럼 코비움이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죠? 예?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죠. 코비움이. 네, PC 가상화, 서버 네네. 가상화 이거를 영업하는 데입니다. 예, 후보자님과 전공과 전혀 이제 무관한데 코비움을 설립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근데? 예, 그때는 청와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신영대 의원하고 둘 다 좀 힘들 때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뭐라도 좀 하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자가 이제 코비움 대표로 당시 겸직할 때 직책이 보니까 최대 7개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공공 디자인 지역 재단에서 상임이사로 재직하고 미래체험에서 사내이사, 세계 미래포럼에서 근로자로 재직을 했네요. 맞습니까? 예, 미래포럼에서 1년간 했었습니다. 근데 후보자가 코비움의 대표이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직책이 많은데 혹시 미래체험과 세계 미래포럼에서 급여는 받으셨습니까? 네, 그 미래체험이 미래포럼입니다. 네네. 그 안에 있는 건데 받았습니다. 미래체험은 미래포럼이라 그러면 미래포럼, 같은 곳입니까? 예, 미래포럼 산하에 있는 법인입니다. 미래체험. 예. 알겠습니다. 그 후보자는 그 코비움 설립 이후에 무급으로 2015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5,6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매달 한 600여만 원 되는데 맞습니까? 예, 예. 예, 예.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네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월급을 있을 때는 받고 네. 그렇지 않은 때는 안 받고. 예. 근데 이제 그 문제점이 그 후보자가 코비움에서 받은 2015년 급여에 대해 신고를 누락해서 2020년에 돼서야 가산금 추가로 낸 사실이 드러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5년 예. 동안이나 세금을 예, 그때 이제 거의 뭐 폐업할 때라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의원님. 그 뭐 청와대 근무할 때나 뭐 이럴 때는 저기 법인이 있으니까 제가 연말정산이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닐 때는 이게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소홀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쩔 때는 그 최근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네. 이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그 의원실에서 코비움에 제대로 신고를 못해서 발생했다고 해명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네, 네. 예. 근데 결국 대표이사가 후보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대표이사가 후보자인데 결국 그걸 누락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들거든요. 살다 보니까요. 이렇게 예. 큰 회사고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네네. 아, 이게 막 연말정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뭐 한두 명이 하는 예. 이런 1인 기업 같은 데다 보니까 그렇게 뭐 회사가 또 막 잘 되는 회사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걸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서 어떤 거는 다시 돌려받은 것도 있고 예. 어떤 건 다시 낸 적도 있고. 알겠습니다. 예. 또한 이제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그다음에 자격 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9월 1일까지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세대주로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이게?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지역 세대죠. 예, 예. 아마 그거는 직업이 떨어지면 네. 이제 자동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예. 지역 그럼 어디에서 그럼 급여를 받았다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랬겠죠. 그 어디서 급여를 받았습니까? 미래체험이나 코비움이었겠죠. 거기서 이제 직장 보험으로 네네. 하다가 그게 네네. 없어지면은 이제 지역으로 전환되고 이제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2015년 9월부터 다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고 후보자는 이때부터 국회의원 당선 전까지 9개월간 월 600만 원씩 월급을 받았는데 근데 코비움 자체가 수입이 좀 없었는데 아까 후보자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입도 없고 작은 회사고 두 명이 이제 했다고. 전혀 근데 없는 건 아니고요. 갑자기 매출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600만 원씩 받을 만한 어떤 예, 그거는 사업이 이제 번창한 이유가 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나간다고 하면서 다른 친구가 좀 영입되면서 좀 영업 활동을 좀 잘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분이 장정선 예, 씨 맞습니다. 맞으시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내역들, 이런 부분을 의혹적인 부분을 제가 좀 꼼꼼히 살피려고 좀 했는데 예. 불행하게도 꼭 이 시기에 왜 다리를 아, 저기- 다치셔가지고 저기요. 예, 의원님. 부지섭하는 바람에 예. 좀 이제 국민들이 좀 그 궁금해하는 부분을 참 속 시원하게 얘기를 못했던 예, 부분이 좀 의원님, 아쉬운 부분이 그 좀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로 크게 예, 예. 다쳤습니다. 예, 그래서 대수술을 그리고 했습니다. 코비움 설립 이후에 매출 추적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지도 않고 코비움 급여 통장 내역, 매출 전표와 주변 변동 내역도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는데 혹시 이 주변에서 보니까 코비움이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서 이걸 숨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하려고 저희 딴에는 저기 통신 사업자도 내고 실제 영업도 많이 하러 다녔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페이퍼는 아닙니다. 네, 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는 그 여러 언론 보도에 나온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이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고 또 이런 의혹 보도가 후보자님의 장관 수행에 그 영향이 될 때만, 그 수행에 지장이 될 때만 이것이 진정한 청문회에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의혹 보도가 아닌가, 의혹 제기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되어서 곧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이번 시간은 후보자님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박영우 장관님 정말 고생하시고 코로나19 바로 발생하면서 합리적으로 그 위기 관리를 잘 해주셨고 정말 헌신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새로 오실 장관님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고 또 많은 분들과 소통한 그런 소통을 잘하며
또 4차 혁명 시대 그다음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통합과 융합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런 위기를 정말로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될 그럴 시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후보자님 우선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실에 근무하신 적이 있고요. 정책위 우리 당 정책위 부의장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와 정책을 담당하시는 거로 보이는데 거기서 많은 정무적인 또 정책적인 토론과 고민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했고 거기에서 네, 기억나는 청와대 거라든가. 정무수석실은 대통령의 정치 업무를 보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 현안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이기도 하지만 또 정치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된 업무를 했었고요. 청와대 근무할 때는 정무수석 외에도 홍보수석실, 춘추관 홍보수석실에서도 2년 근무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청와대에서 또 홍보수석실에서 근무를 했고 우리 당에서 또 홍보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홍보와 관련돼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언론이라든가 또 다양한 홍보 업무를 수행하셨을 것 같은데 그에 관련된 기억나는 일이라든가 좀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참여정부 시절 마지막 저의 홍보수석실의 미션이 주로 이제 대통령 해외 순방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2차 남북 정상회담 때 청와대부터 북측 CIQ까지의 동선을 어떻게 디자인하는 것이 제 마지막 미션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보도지원 비서관실 춘추관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걸어서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는 워킹 퍼포먼스라는 제목으로 제가 제안을 처음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서울 드라마 어워즈를 기획한 경험이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고 네, 또 아시아 모델 협회 고문으로서 예술 분야에서도 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당시 참여정부 당시에 좀 짧게 참여정부 당시 한류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요. 차관회의에서 한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한테 5억 이렇게 잘게 돈을 주는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시장을 만들자. 우리는 드라마가 뛰어나니까 미국의 오스카상처럼 월드 드라마 어워즈 시상을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다양한 패션, 코스메틱, 관광 이런 산업들을 이 상을 잘 관리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거를 국회에 제안을 했었고요. 그게 아마 KBS로 가서 지금의 서울 드라마 어워드가 됐습니다. 네, 한류와 관련된 예술적인 일도 하셨다는 거고요. 체육 관련해서는 국기원의 어떤 특별위원장을 맡으신 게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무에타이협회 수석 고문을 한 적이 있어요. 국기원, 대한무에타이 등 체육 관련해서 좀 소감이 있습니까? 예, 국기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을 했었고요. 한국 무에타이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큰 역할은 없었고요. 제가 아마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이제 무에타이 협회가 조금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저를 그래서 이제 상임 고문으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통은 끊임없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사실 문체위에 와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번영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와 예술, 체육 측면에서 남북한이 교류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보시니까 북한에 한 3번 정도 다녀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3번 정도 북한에 다녀오셨고 어떤 교류라든가 어떤 뜻으로 갔다 오신 건가요? 네, 첫 번째는 정당에 근무할 때 금강산 관광 때문에 한번 갔었고요. 두 번째는 청와대 근무할 때 개성공단 갔고, 그다음에 20대 국회 때 당 대표와 같이 평양 방문했었습니다. 이제 1분만 더 주세요. 그러면 이제 북한과의 문화예술체육 교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네, 그 당시 이제 문화예술을 직접적으로 교류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반드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아까 박지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문체부가 예산이 상당히 정부에서 작은 편에 속합니다. 반드시 좀 한 최소 저 생각 한 2% 정도는 돼야 많은 문화, 예술, 체육 또 관광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드릴 수 있고
또 국민들이 편안히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후보자님은 정치인이세요. 그리고 국정 경험도 많으시고 우리 문체부 예산 2% 확보를 위해서 어떤 보관이라든가 방안 또 결심이 세워 있으신지요? 네, 참여정부 때 문화가 더 큰 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기조를 계속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체육 관광 분야에 새롭게 인프라와 시장을 창출시키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재정당국도 얼마든지 설득하고 이게 중장기적인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매우 성과를 볼 수 있는 부처라는 것을 반드시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뭐 유일한 이 후보자의 각오에 나왔지만 소통 책임자라는 게 사실상 유일하다시피 한데, 근데 그 소셜 미디어는 왜 닫으셨습니까? 후보자한테 말자. 그냥 솔직하게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논란이 됐던 내용들은 이미 언론에 다 나왔고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좀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자. 자, 제가 딱 소통은 솔직하게 투명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불리하면 숨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잘 부적절했습니다. 그리고 보좌관이 여론 조작을 했죠. 동네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몰랐습니까? 몇 개월 동안 했죠? 예, 그거를 할 필요성이 저한테는 없는데요. 실제 그 지도부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좌관이 보고 안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드루킹 사건 났죠. 면직 처리. 예, 이게 드루킹 사건으로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우리 참 김경수 지사, 저도 우리 도의 지사님이신데 안타깝습니다. 이런 데서 더 가면은 드루킹 사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 아들 당직 사병 때 공익 제보자 실명을 공개했는데 그게 법 위반이라는 거 아셨죠? 아닙니다. 그 당시는 의원님 제가 당연히 그냥 다 얼굴이고 다 의원들이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SNS 페북에 썼다가 좀 이것도 또 제가 다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바로. 그렇죠. 근데 이게 공익 제보를 국회의원 하면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목에 칼끝이 목에 들어오더라도 보호해야 되는데 이건 일종의 보면은 우리의 정치적 적에 대해서는 협박하는 겁니다. 실명을 공개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상대방은? 네, 제가 제일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이유가 이게 좌표가 돼서 그렇죠. 그 친구를 공격하고 그 부모님들이 속상하고 이런 거를 나중에 알게 돼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굉장히 위협적인 운동입니다. 예, 앞으로는 소통 책임자로서 그러시겠습니까? 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정말로. 자, 또 하나 이제 저도 웬만하면 이제 안 물으려는데 점심 때도 하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시시하게 질문하냐고 해서 한 번 다시 물어봐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세청에 신고된 지출을 보면은 그러니까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은 현금을 카드나 신용카드나 이런 걸 한 푼도 안 썼어요. 지출이 없으니까. 조금 누락이 되는데요. 와이프가 한 700만 원 정도 쓴 게 카드 쓴 게 누락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소득 하위층 20%도 월 102만 원 국세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장관 후보자님은 가족은 현금으로 대부분 쓰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근데 굉장히 수입과 지출을 맞춰보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국민들이 한 것이 뭐 병가로 처리했다 문제도 문제지만 본회의가 있는 2017년, 18년 여름에 4번씩 이제 해외 출장을 병가로 해서 갔어요. 그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렇게 살기 어려운데 그 용도 출처는 어디서 여행사 같은 데서 혹은 어디 항공사에서 뭐 쿠폰 같은 걸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전부 다 카드로 계산해서 나갔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해외여행 갈 때는 비행기하고 숙박을 미리 카드로 계산해서
그러면 그렇지 그건 않고서는 나갈 수가 없거든요. 국회의원이 쓸 수 있는 카드로 쓰시는 겁니까? 주로 이제 급여를 받았으니까 와이프 카드죠. 개인 카드입니다. 개인. 근데 부인 카드로는 지출한 근거가 없는데 나옵니다. 예. 확실합니까? 예. 예. 이 보좌진 9명과 스페인 출장을 다녀오셨죠? 예. 총 비용이 약 2,100만 원 들었죠. 이거 사실은 대략 국회의원 해보지 그 정도. 뭐 저도 짧게 해봤지만 예. 이 돈 어디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빠듯하고 예.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돈? 한 1,000만 원 정도는 제가 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 하루 1년에 한 달에 생활비 60만 원밖에 지출할 여력이 아니, 없는 의원님 분이 그게 잘못된 기사고요. 예. 잘못된 기사가 아니라 국세청에 후보자님이 그 해에 2019년에 한 달 평균 6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을 생활비 썼다고 신고했기 때문에 그렇지 저렇게 하게 된 겁니다. 않습니다. 의원님 우리가 신고할 때 생활비를 생활비라는 항목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와이프 통장에도 저희는 6천만 원 있었고요. 그 당시 또 아니요 썼습니다. 예. 네? 지출이 나오는데 지출 얘기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요. 와이프가 700만 원 그 카드 쓴 것도 거기에 이제 누락돼 있고요. 1분 더 드리세요. 그 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했는데 지금 또 정치자금 지출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16월부터 12월까지 주말 특검 및 야근에 대한 경력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에서 총선 당시 선거캠 폐기 책임자 또 의원실 사무국장 지낸분에게 매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 총 750만 원을 지급했죠. 네, 맞습니다. 네네. 또 다른 직원 또 B 씨에게도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350만 원 지급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시에 그 인턴하고 7급 직원인데요. 일의 강도가 매우 높았고요. 선관위에 물어보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지급한 게 아니고요. 이게 간헐적으로 한 거고 저희가 정치자금 쓸 때 항상 지역 선관위에 먼저 의뢰를 합니다. 근데 6월부터 12월까지 예. 그래서 한 사람에게 100만 원에서 750만 원, 매달 준 겁니다, 사실은. 네, 뭐 중간중간 빠지긴 했는데 그런 셈입니다. 예. 선관위에 다 의뢰를 하고 신고를 하고 했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선관위에서 확인받아서 예. 있습니까? 양태에 따라서 예. 수 있다고 선관위는 저희한테 답변이 나왔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아무려면 의원님 제가 선관위에 의뢰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굳이 이제 직원들한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